국제 금 가격 전체적인 큰 틀 한번 볼게요. 1849.90 금 선물 가격이거든요. 전일보다 3.3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원자재에서 은을 보겠습니다. 은은 엄청나게 더 하락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25.492, 장중에 10%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막판에 반등하면서 전일 대비 6.49% 하락해서 25.492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4,464달러로 마감을 했죠. 금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1849.9 해가지고 아까 인베스팅닷컴에서 본 그 선물 지수 있죠. 그 그대로인데 이게 실제로 해외 선물에서 거래하는 차트를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갈 것 같이 하더만 똑같이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거든요. 저도 여기서 더 치고 가나라는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일부러 눌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30분 봉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2, 3일 전에 1962에서 30분 봉상에서 장대 음봉들을 내면서 물량을 팬다 그러거든요.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은 종이지폐, 달러 이거를 무한대로 발행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금이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에 대한 훼손이 되고 달러 패권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무마시키 계속 강제적으로 던진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금을 누른다.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화폐 발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폐 발행을 많이 하는 만큼 모든 실물 자산들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보다 훨씬 더 강한 돈으로서 인식이 되는 건데 금이 올라가고 은이 올라가는 순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레이트 리셋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실물금을 사시는 분들은 항상 질문을 할 때도 답을 하는데 하락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라 그러거든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그 시점이 여기서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최고점이 여기고요. 2010년 정도에 해가지고 10년 안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2016년도 15년도의 선물지수 기준입니다. 1045.4달러 프로온스당 기준이죠. 31.1g당 1045.4달러 여기 있던 게 2089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까지 간 거죠. 2090.8이 되는데 비슷하게 2배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2배 갔다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의 월봉이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급락해서 1017까지 떨어졌거든요. 지수가 2200 이 정도에 2258 여기서 1017까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지금 10년 11년 동안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몇 배 올랐습니까? 1000이라고 가정하면은 13배 정도 올랐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금이 이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600달러 이렇게 잡아도 13배면은 641 곱하기 13배 하면은 지금 8333 이 정도까지 가야 나스닥 올라간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네요. 깝깝하기는 깝깝합니다.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실버 같은 경우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요 구간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급락시켜버렸어요. 18달러에 있던 거를 11.640까지 밀어버렸거든요. 어제 이거 보시면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저가가 24.530까지 가서 마이너스 10%까지 갔어요. 가다가 마지막에 당겨서 이렇게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만에는 엄청나게 급락했다 6%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 고점 대비해가지고 또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일봉상으로 여기 피보나치 가격대를 끊어놨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분할 매수로 실물을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인 분들은 이런 지점에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이 분할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거는 국제 은시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국제 금시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에 의해서 이런 지점들은 반등 구간들이 맞거든요. 오버슈팅 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반등을 하고 이게 매수 포인트가 되거든요. 떨어지면 또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1차적인 게 어저께 1845.4달러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밀리면은 1770.1달러 해가지고 요까지 밀리면은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되면은 또 1694.7달러 온스당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금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환율이 반영이 되잖아요. 원달러, 달러 원 환율이 반영이 되거든요. 환율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1090.3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루 만에 달러도 갑자기 급락을 하다가 원달러 환율이 아침에 시가가 거의 뭐 10원 이상 상승을 했다가 움직이거든요. 이 10원이면은 금융에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1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것도 별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움직이고 나스닥도 움직이고 금값 은값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무 단편적으로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국제 금 시세에 원달러 환율을 곱해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해서 빼내야 돼요. 그럼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잖아요. 국제 금 시세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원달러 환율까지는 모르겠다 그러고 여기에서 1차 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최근 상승폭에서 지금 이제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이 지점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한번 뭐 이 구간에서 한번 더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아까 이제 더 밀리면은 여러 가지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대 선들이 같이 겹쳐지는 선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나 저항선들이 되는 거예요. 1770 찍으면은 무조건 일단 어느 정도는 한번 사보는 거죠. 실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예의치 않는다 그러면 환율 요소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환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점 고점을 못 잡아요. 지금 보기에 생각할 때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분할 매수해가지고 골드바를 10돈 100g 1kg 실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정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못 맞춥니다. 맨날 보는 저도 못 맞춰요. 제 맞추면은 1년만 있어도 재벌 됩니다. 이거 재벌이 아니라 뭐 오렌 버핏급 됩니다. 이거는 골드 프라이스 여기 들어온 겁니다. 이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한국이 있잖아요. 코리아 원이 원하잖아요. 1트로연스 31.1034768g 31.1035 31.1g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31.1g 기준으로 요 가격이 나온 거예요. 장기적으로 요렇게 해서 이만큼 상승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가격대에 되돌린 가격을 꺼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뭐 여기까지 오는 거 38.2% 뭐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지지선들이 막 작용하거든요. 그럼 요런 지점들 이거는 원화로 이제 환율까지 반영을 한 거니까 이게 여기에서 멈출지 여기에서 멈출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치고 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갈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기다려보자. 결국엔 금의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은 달러 가치를 지수화로 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가 높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생각하면 되고 내려가면은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 생각하면 돼요.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를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주요 6개국이 어디냐면은 유럽에 쓰는 게 있죠. 유로, 그 다음에 일본의 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이 그럴 거예요. 스웨덴 크로나, 프랑 이 6개국 있죠. 통화량이 많거나 통화가 안정되어 있다 하는데 이 6개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스웨덴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의외죠.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달러, 엔, 유로, 파운드와 이렇게 6개국 통화를 각각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수를 산정한 게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와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원화 가치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 상태로 보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달러가 막 그렇게 된다 해서 우리나라 원화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올라가는데 유로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금값이 하락을 한 요인에 대해서 뉴스 기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다. 반등을 했다. 그 다음에 금은값이 급락을 하게 된 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상원, 하원, 그다음 대통령까지 바이든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이제 MMT 현대통화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재정부양책 통과시키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돈을 또 더 풀겠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는 미국 장기채 30년 채권을 만들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가지고 연준에 주는 거예요. 연준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산 매입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담보로 달러화를 엄청나게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그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정 부양책을 엄청나게 해서 돈을 많이 찍어서 풀겠다라는 얘기는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장기 채권 미국 30년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내면은 물량이 많아지죠. 물량이 많아지면은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많으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최근에 보면 가격이 하락을 해요.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해요.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은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가거든요. 채권 수익률은 이렇게 급등을 해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거는 반대로 은행의 이자율이라든지 금리가 급등한다 해석을 하거든요. 금리가 급등하면은 채권을 사두면은 이자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물자산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한다. 지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저걸 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 형태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유는 딴 거 필요 없고 달러 패권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기 위해서 금 선물 가격에서 일부러 대량의 물량을 폭탄 투하하듯이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 이유밖에 없어요. 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유의 명분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풀려서 그레이트 리셋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되고요. 그레이트 리셋이 되면은 달러 패권이 무너지겠죠.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서 금이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대부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을 하지 마라, 주식을 하지 마라, 비트코인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하되 이 실물금 부분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비중은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환매가 돌거든요.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마냥 끝까지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럼 그것들이 다시 내려오고 조정이 되면서 다시 금과 은이 급반등을 하면서 크게 치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순서를 차분하게 기다리자는 거죠. 나중에 되면은 폭탄 투하를 하면은 만기 때 되면은 이걸 받아 올려가지고 현물로 물량 내놔를 할 수도 있겠죠.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현물이 뭐 CME 창고에 있는 거 현물로 내줄 거 아니에요. 그 선물 매도한 사람이 내주는데 그 내주다가 이제 한계에 차잖아요. 실제로 밑에서 저가에서 받고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금 내놔라, 은 내놔라 이렇게 해버렸다. 금이 없다, 은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리셋되는 거죠. 지루하고 뭐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죠. 국제금 가격하고 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장 내에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실물 가격이 하락을 별로 안 해요. 지금 이제 3,000원, 4,000원 차이로 해가지고 물론 어제보다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국제금 가격이 현재 얼마 빠졌습니까? 아까 3.3% 빠졌잖아요. 3.3% 빠졌다는 거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근데 5,000원 빠졌으니까 27만 2천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3%만 빠졌다 그래도 97% 곱하면 되거든요. 아까 3.3% 정도 빠졌잖아요. 그럼 97%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97% 가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가격이 26만 3,840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제금 시세가 3.3%, 물론 이거보다 더 내려갈 거예요. 26만원 정도 될 거예요. 국제금 가격이 3.3% 내려갔는데 국내 금 가격은 2% 정도밖에 안 내려갔다. 2%도 채 안 내려갔다. 그 실물금이 그만큼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죠. 내가 팔 때 기준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실버바도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락을 안 했다는 거죠. 실버바, 골드바 살 때 이제 위탁 매매를 하시면은 이런 가격들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109만 2천원 한 개 기준으로 봤을 때 실버바 10개 이상 대량으로 사시면은 오늘은 105만 4천원에 이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위탁 매매로 구매가 가능한 거. 위탁 매매는 뭐냐면은 한국금거래소를 통해서 물건이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 거 있죠. 개인한테 나갔습니다. 개인한테 물건을 팔 때는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109만 2천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9만 2천원 나누기 1.1 하시면은 공급가액이 99만 2,727원 이렇게 나와요.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끊으면은 여기서 곱하기 0.1 하면 부가가치세는 99,272원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롯데마트에서 장을 봐도 그렇게 나오고 주유소에서 11만원 지키려면 넣으면은 공급가액 10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기 때문에 물건 가격에 포함해서 나오는 겁니다. 10돈 할 때 288만 1,000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288만 1,000원에 물건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는 거는 파는 금액에 따라 또 다르게 나와요. 이게 내가 팔 때 26만 3천원 여기서 2천원은 더 드린다 했죠. 그럼 265만원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265만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위탁으로 하면 조금 더 받겠죠. 그냥 263만원 받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그럼 265만원에 해줘, 267만원에 해줘, 나 이게 위탁매매 팔고 싶어 하는 게 위탁 매도입니다. 근데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볼게. 288만 1,000원인데 나는 10돈 사고 싶은데 288만 1,000원 너무 비싸, 조금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1%, 2%, 3%는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하잖아요. 위탁 매수 가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 시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1% 낮을 수도 있고 2% 낮을 수도 있고 3% 어쩐 경우에 4%, 5%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이게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위탁 매매라는 거는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위탁 매매하는 사람이 개인이 사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사업자 등록장이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있는데, 내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 금 관련 사업을 하면은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금은방에는 업계죠.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은 발행을 못합니다. BMW 5 시리즈를 7,7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부가세 700만원은 BMW에 납부를 하는 거죠. 770만원을 사고 취득세 등록세를 국가에
7.5% 정도 납부를 하는 거죠. 타다가 몇 년 있다가 중고차로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중고차가 감가상각이 돼가 이제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으로 개인한테 넘겨요. 그때는 제가 법인 사업자고 법인차면은 부가가치를 끊어서 5천만 원에 팔아야 돼요. 5천만 원 나누기 1.1 해가지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이면은 그냥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개인한테 그냥 인수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 없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금도 이 금의 가격을 288만 천 원보다 조금 낮춰서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없이 통째적으로 파는 거예요. 위탁매매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발행해달라는 거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거. 위탁매도, 위탁매수, 영수증이라든지 서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 위탁매매가 왜 탄생을 하게 됐냐면은, 이걸 제가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위탁매매가 왜 탄생을 하게 되면, 현행법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높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내가 왜 부가가치를 내야 돼? 나중에 못 돌려받잖아. 이런 인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위탁매매예요. 규정상으로 이게 규제가 강하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골드바, 실버바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돼요. 완전 활발하게 통장을 통해서 금은방 같은 경우도 매출이, 기존 매출이 작거든요. 연 1억 이하로 신고를 하니까 1억 언저리에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1kg 골드바를 한 개 사고 팔고 하면 7,600만 원이다. 2kg만 해도 1억 5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행적으로 뒷금이 나오고 현금 거래가 나오고 불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거는 더 주고, 어차피 실버바, 골드바는 마진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이익이 0.5%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이 2%, 1.5%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를 부가가치세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신고해라.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해라. 그러고 거기서 개인 사업자 같으면 종소세, 법인 같으면 법인세, 이거를 징수를 많이 하고 해서 세원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국세 행정을 다루고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양성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부가세를 인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더 숨는 거예요. 금을 사고 팔면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5%, 10% 이 정도 마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골드바는 1%, 2%밖에 안 돼요. 금은방에서도 덩어리금 해가지고 뭉치금들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 매출 1억 5천 신고했다고 칩시다. 금은방에. 왜 이렇게밖에 신고 안 하냐면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잖아요.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는데 연 매출이 국가에서 볼 때 1억 2천, 1천만 원 넘어간다 보면 좀 의심을 하고 이상하게 크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대금 먹어서 그냥 1억 2천까지 정도만 신고하는 거예요. 1억 안 넘게 신고하는 거예요. 1억 2천 여기서 그냥 다 합쳐가지고 뭐 골드바도 팔고 제품도 팔고 얘가 5%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곱하기 5%입니다. 이게 가정을 하면은 600만 원 남아요. 이 600만 원을 가지고 자식 1명, 2명을 키우고 집에 생활비를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밥을 먹고 외식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금은방의 99%는 이렇게 이 정도로 매출을 신고를 한다니까요. 요게 보면 US 뎁스 클락 해가지고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게 스테이트 뎁스 클락도 있고요, 월드 뎁스 클락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클릭을 해보시면은 나와요. 각국의 이제 부채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달러 투 실버 레이쇼 나우, 달러 투 골드 레이쇼 나우, 그러니까 1913년도에 달러 발행량 기준으로 지금 현재 달러를 발행했잖아요. 1913년도에 달러를 요만큼 발행했어요. 근데 2021년도에 달러를 이만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 발행량 때 금 가격을 지금 이 발행량 때 금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금은 33,779달러 가야 된다. 퍼 온스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1,850달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한 20배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된다. 달러 발행량에 비하면은 그런 거죠. 1913년도에 온스당 2.66달러였어요. 근데 달러를 이만큼 찍어냈어요.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금은 4,690달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24달러, 25달러 나오니까 몇 배 가야 됩니까? 뭐 5,000달러 가정하고 4,690달러 나누기 2.66 하시면 돼요. 1,764배, 3배 저평가되어 있어요. 더 그레이트 리셋 이게 되면은 이 온스당 가격이 1,763배 갈 수도 있다니까요. 은을 1억 가지고 있으면은 1,763억 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